재외동포청이 올해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올 하반기 구축될 재외동포 인증 시스템과 금융인증서 발급 서비스가 포함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세 번째이자 임기 마지막인 국정연설에서 대권 상대로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또 특히 임신 중지권 쟁점과 부자 증세로 정부 적자를 메우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연방 상원의원에 도전하는 태미 머피 여사가 서머셋 카운티에서 진행된 전당대회에서 앤디 김 의원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뉴욕시가 유색인종과 여성 소유의 건강 및 미용업체 지원을 위해 브루클린 네이비 야드 지역에 2,500만 달러를 투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공무원을 사칭해 개인정보와 돈을 훔치는 사기 행각이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한 해 동안에만 약 6억 2천만 달러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이 전국에서 결혼식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지역으로 꼽혔습니다. 롱아일랜드에서 잇따라 발견된 토막 사체 관련 용의자 4명 가운데 2명이 오늘 법원에 출두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이 마약 밀매에 관여한 혐의로 미국 재판에 넘겨진 후안 오를란도 에르난데스 전 온두라스 대통령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재외동포청이 추진하는 재외동포 인증 시스템이 마련되면 올 하반기부터 카카오, 네버 등의 민간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음 달부터는 한국 내 은행 계좌가 없는 재외국민도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재외동포청은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계획에는 한국 인터넷 본인 인증 등 디지털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재외동포가 전자여권과 민간 전자인증 앱을 활용해 신원 확인을 쉽게 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재외동포청은 전자여권, 카카오와 네이버 민간 전자인증 앱을 활용해 재외동포가 재외공간이나 한국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디지털 신원 확인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오는 4월부터는 재외국민 대상 금융인증서 발급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한국 내 은행 계좌가 없는 재외국민이 재외공간을 통해 금융인증서를 발급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재외공간에서는 유효기간 1년의 공동인증서만 발급하는데 금융인증서는 유효기간이 3년으로 길고 자동으로 갱신돼 관리가 비교적 편리합니다. 올 하반기에는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증명서도 도입됩니다. 기존 모바일 신원증명서는 한국 운전면허증과 국가보훈증만 가능했지만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증명서가 시행되면 한국관공서, 은행에 휴대폰만 지참해 신원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영사민원 포털인 영사민원24는 재외동포 365 민원 포털로 개편하고 각종 행정 서비스를 한 곳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재외동포청은 원거리 재외공간 방문 및 국내 휴대전화 유지 감소로 각종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어젯밤 열린 바이든 대통령의 마지막 국정연설은 재선을 향한 대선 출정식을 방북해 했습니다. 68분간 이어진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소신을 밝히는 동시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정조준했는데요. 이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미국의 국제적 역할 등을 분명히 피력한 점에 대한 칭찬과 통합의 메시지가 결의된 당파성에 대한 비판이 교차했습니다. 전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리턴 매치가 확정된 후 워싱턴 DC 의사당에서 가진 68분간의 국정연설에서 이번 대선을 민주 대 반민주의 대결로 상정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은 채 10여 차례 재전임자, 전임 미국 대통령이라고 하며 자유와 민주주의가 국내와 해외에서 동시에 공격받고 있다고 진단하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먼저 우크라이나 전쟁을 언급하며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방어하는 데 필요한 무기를 제공한다면 우크라이나는 푸틴을 막을 수 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차단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전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 지도자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다며 그것은 모욕적이고 위험하며 용납할 수 없다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직격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2021년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일으켰던 16 의회 폭동 사태를 거론하며 선거에 관한 거짓말이 우리 민주주의의 가장 큰 위협이 됐다며 하지만 그들은 실패했고 민주주의는 승리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가장 위대한 컴백 스토리를 쓰고 있다며 1,500만 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코로나19 감염 사태 극복,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완화 등 자신의 집권 일기의 성과를 소개했습니다. 그는 특히 대기업과 부유한 사람들이 정당한 몫을 지불하도록 함으로써 연방 적자를 3조 달러 더 줄일 것이라고 부자 증세를 공약했습니다. 또 지난 50년간 미국 여성의 낙태권을 임신 6개월까지 인정했던 로데 웨이드 판결을 회복시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연설에 앞서 선제 반박문을 내놓은 데 이어 연설 도중에도 비판과 조롱을 실시간 쏟아내는 등 맹공을 펼쳤습니다. 그는 예정 시간보다 늦게 나타난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미국의 큰 결례를 저질렀다고 쏘아붙인 뒤 외모와 행동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을 쉬지 않고 이어갔습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가 친이민 정책 등에 막대한 자금을 낭비해 인플레이션을 부추겼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트루스 소셜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 내용에 조목조목 반박하며 실시간 대응에도 나섰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푸틴이 바이든을 존중하지 않아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이고 나토가 강력해진 것은 내 덕분이라며 내가 나토 회원국들이 돈을 내도록 했다고 맞대응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저지주 연방 상원의원에 도전하는 태미 머피 여사가 서머 카운티에서 진행된 전당대회에서 앤디 김 의원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머피 여사는 버긴 카운티 전당대회에 이어서 2연승을 기록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전장기자입니다. 뉴저지주 서머셋 카운티에서 진행된 전당대회 공개 투표에 머피 여사는 207표를 얻었고 앤디 킴 의원은 106표를 받았습니다. 버겐 카운티에 이어 이날 서머셋 카운티에서 연승을 거둔 태미 머피 여사는 버겐 카운티와 서머셋 카운티 당원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 줌 미팅과 전화 통화 등을 이어가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당원들의 지지에 기쁨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서머셋 카운티 전당대회에서 공개 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이 지역 오랜 전통으로 이날 앤디 킴 의원이 제기한 투표의 공정성 문제 등으로 전당대회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비밀 투표를 진행하자는 안이 나왔지만 이는 패그 셰퍼 의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에 의해 무산됐습니다. 민주당 대의원들은 대회 시작 전 받은 녹색 플래카드를 지지하는 후보 호명과 함께 들고 일어났으며 이와 같은 방식에 대해 앤디 킴 의원은 전당대회 시작 전부터 불평등한 방식이라고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서머셋 카운티 민주당 패그 셰퍼 의장과 다른 카운티 최고 민주당 의원들이 머피를 지지하는 상황에서 이들이 누가 자신에게 반대하는지를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된 이번 투표는 누가 봐도 불공정한 경선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서머셋 카운티 전당대회 승리로 머피 여사는 오는 6월 4일 치러지는 예비선거에서 버겐 카운티와 서머셋 카운티 민주당 유권자 대상 투표 용지에 자신의 이름이 우선 배치되는 카운티 라인을 확보하게 됩니다. 뉴저지주에서 실시되는 전당대회 투표 결과는 6월 예비선거 당락에 결과를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전당대회에서 승리한 후보가 해당 지역 예비선거 투표용지 맨 앞에 우선 배치되는 카운티 라인 확보 혜택을 얻게 됩니다. 김 의원은 만머스, 벌링턴, 헌터든, 서섹스, 워렌 카운티 전당대회에서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정당 엘리트들이 선택한 전당대회 승리자에게 카운티라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제도라고 반박하며 뉴저지주 내 이와 같은 시스템을 폐지할 때라고 맞섰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에릭 애덤 뉴욕시장이 유색 인종과 여성 소유의 건강 및 미용업체 지원을 위해 브루클린 네이비열 지역에 2,500만 달러를 투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900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과 건강 및 미용 산업의 선두주자로서 뉴욕시의 입지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기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이 브루클린 지역의 여성 소유 사업체 및 건강 미용 분야 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애덤스 시장은 특히 이번 사업을 통해 여성 및 흑인 그리고 유색 인종 등 소외된 소수 인종 커뮤니티를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며 건강과 미용 비즈니스가 더 번창해 소수 인종 커뮤니티가 뉴욕시에서 자리 잡고 안정적으로 살아가길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지원을 통해 뉴욕시 행정부는 초기 5개년에 걸쳐 약 900개 이상의 직간접적인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브루클린 네이비야드의 건강 및 미용 사업 입지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브루클린 네이비야드에 설치될 AYL 랩스는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및 엑셀러레이터에 기반을 둔 미국 최대의 흑인 여성 소유 계약 제조 시설 중 하나로 도약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애덤스 시장은 뉴욕시 행정부는 중소기업이 큰 꿈을 현실로 이뤄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미용 및 웰니스 산업은 흑인 및 히스패닉 커뮤니티를 상대로 수익을 창출하며 번영을 누리고 있지만 이렇게 창출된 부는 지역사회로 돌아오지 않았다며 브루클린의 자체적인 미용과 웰니스 사업을 구축해 흑인 및 히스패닉이 지불한 돈이 브루클린 번영과 뉴욕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뷰티 브랜드 개발 및 진출을 장려하고 차세대에 성공하는 사업가를 길러내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리아 토레스 스프링거 뉴욕시 주택경제개발 부시장은 소수민족과 여성 소유 기업은 뉴욕시의 중추적인 역할이자 뉴욕시의 정신이라며 소수인종과 여성 사업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건강 및 미용 사업을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한 공간과 제도를 뉴욕시에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웰빙 및 뷰티 산업은 2030년까지 6천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시장으로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뷰티 및 웰빙 산업은 약 4,500억 달러 규모의 산업으로 그중 11%의 지출을 흑인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흑인 커뮤니티가 주 소비자임에도 불구하고 흑인이 설립한 뷰티 회사는 단 2.5%에 불과해 지출만 하고 사실 이로 인한 수익을 창출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뉴욕시에서는 소수인종 지원 및 경제적 번영을 지원하기 위해 브루클린 네이비야드에 2025년까지 26,000평방피트 1,200만 달러 규모의 제조시설을 구축하고 기업가 및 뷰티 회사를 설립하고 확장하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전국적으로 공무원을 사칭해 개인정보와 돈을 훔치는 사기 행각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한 해 동안 약 6억 2천만 달러 피해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기관은 보다 정교해지고 있는 사기 행각의 심각성을 알리고 단속 강화에 나서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기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에서 공무원 사칭 소셜 시큐리티 관련 사기 피해가 늘어나면서 치안당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당국은 정부 사칭 사기는 사기범들이 공무원이라고 속이며 개인정보나 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이러한 사기 행각은 주로 전화통화로 이뤄지지만 이메일, 문자, 소셜미디어, 메일을 이용하기도 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 FTC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정부 사칭 사기로 인한 피해액이 6억 1,700만 달러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정부 사칭 사기 중에서도 소셜 시큐리티 관련 사기 피해가 가장 많았는데 이는 사기범들이 소셜 시큐리티 넘버에 문제가 생겼다고 말하거나 체포될 수 있다고 속이며 현금, 기프트카드, 전신송금 등을 요구하는 수법입니다. 이들의 사기 행각은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는데 사기범들은 발신자 번호 표시를 정부 번호인 것처럼 설정하고 가짜 문서들을 보내 심리적으로 피해자들을 압박하고 개인정보와 돈을 보낼 것을 재촉합니다. 또 경찰의 배지 넘버를 언급하거나 가짜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들어 피해자의 신뢰를 얻기 위한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연방사회보장국과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속 강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의심되는 전화를 받으면 곧바로 끊고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대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주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이 전국에서 결혼식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올해 결혼식 날짜로는 9월의 토요일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과 뉴저지가 미 전역에서 결혼식 비용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주로 꼽혔습니다. 특히 뉴저지가 1위, 뉴욕이 2위를 차지하며 결혼식 비용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값비싼 비용을 치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웨딩 전문 리서치 업체 더 노트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전미 결혼식 비용은 평균 3만 5천 달러로 집계되며 전년 대비 5천 달러가 올랐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뉴저지주는 전국 평균보다 2만 달러가 더 높은 평균 5만 5천 달러 비용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국 평균에 비해 1.5배가 넘는 비용입니다. 2위를 차지한 뉴욕은 평균 결혼식 비용이 4만 9천 달러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 뒤를 이어 코네티컷, 메인, 뉴햄프셔, 로드아일랜드, 버몬트가 4만 4천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반대로 결혼식 비용이 가장 싼 지역으로는 유타주가 이름을 올렸으며 유타주에서는 평균 17,000달러의 결혼식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즉 뉴저지주는 유타주에 비해 3배에 가까운 결혼식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셈입니다. 한편 2024년 가장 인기 있는 결혼식 날짜로는 1위가 9월 21일 토요일, 2위가 9월 14일 토요일로 꼽혀 신랑 신부가 9월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3위는 6월 22일 토요일, 4위는 5월 18일 토요일, 5위는 10월 12일 토요일이 차지하며 봄, 가을, 토요일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롱아일랜드에서 잇따라 발견된 토막 사체 관련 용의자 4명 가운데 2명이 오늘 법원에 출두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무죄를 주장했는데요. 주민들은 용의자들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보석금 없이 바로 석방시킨 사법제도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기라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주 롱아일랜드 3곳에서 훼손된 신체의 일부가 발견되면서 뉴욕시경이 수사에 나선 결과 2명의 여성과 2명의 남성이 용의자로 지목됐습니다. 44세 스티븐 브라운, 38세 제프리 맥키, 40세 아만다 월리스, 33세 알렉시스 니베스가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및 조작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이들은 모두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며 곧바로 보석금 없이 석방된 상태입니다. 오늘 아침 서포 카운티 지방검사 레이 티어니는 보석개혁 법안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살인을 저지르고 시체를 훼손한 용의자들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 혐의만 적용한 채 보석금 없이 풀어준 이번 조치에 대해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서포 카운티 경찰은 지난 목요일 롱아일랜드 공원에서 여성의 머리와 다리 그리고 팔 등 신체 부위가 각각 발견됐다고 밝히며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어 이번 주 수요일 서포 카운티 경찰국은 이번 시신 훼손 혐의와 관련된 용의자 4명을 체포했지만 곧바로 구금 없이 석방했습니다. 첫 번째 유해는 지난주 목요일 아침 10대 소녀가 등굣길에 사람의 팔을 바빌론 공원에서 발견해 신고했으며 경찰은 공원 인근에서 또 다른 팔과 다리를 발견했고 모두 남성의 신체 일부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같은 날 밤 형사들은 공원의 서쪽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신체 일부를 발견하면서 같은 공원에서 남성과 여성의 유해를 찾아내며 수사는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롱아일랜드에서 살인 및 시신을 훼손한 것으로 추정되는 4명의 용의자들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곧바로 석방시키면서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와도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롱아일랜드 관리들은 보석개혁 법안 때문에 이들을 구금 없이 풀어줄 수밖에 없었다며 법안 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서포 카운티 경찰국은 2019년 뉴욕주 의회가 통과시킨 보석개혁 법안으로 인해 더 이상 시신 훼손 및 절단 등으로 인한 범죄에 보석금을 책정할 수가 없다며 뉴욕주 입법 시스템이 실패를 낳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기소된 용의자들은 여권을 반납했으며 위치 추적 감시 장치를 착용한 상태로 수사당국은 시신이 훼손된 채 살해당한 피해자는 59세 여성과 53세 남성으로 파악된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오늘 맨하튼 연방법원이 마약 밀매에 관여한 혐의로 미국에서 재판에 넘겨진 후안 올랜도 허난데스 전 혼두라스 대통령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의 친동생은 이미 지난 2021년 마약 밀매와 불법 무기 소지 등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오늘 뉴욕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마약 밀매 공모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에르난데스 전 대통령에게 유죄를 판결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에르난데스 전 대통령은 2004년에서 2022년 마약 조직과 공모해 대량의 코카인을 미국으로 밀반입하도록 도운 혐의로 지난 2022년 미국 연방법원에 기소됐습니다. 연방검찰은 에르난데스 전 대통령이 마약 밀매 과정에서 경찰력까지 동원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에르난데스 전 대통령은 마약 밀매 조직의 돈이 사실상 온두라스 모든 정당에 흘러들어갔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가를 주로 돈을 받았다는 뇌물 혐의는 부인해왔습니다. 에르난데스 전 대통령이 마약 범죄에 연루됐다는 의혹은 재임 중이던 지난 2019년부터 제기돼 왔습니다. 2014년부터 2022년까지 두 차례 대통령을 지낸 에르난데스 전 대통령은 퇴임 직후인 지난 2022년 2월 체포돼 같은 해 4월 미국에 신병이 인도됐습니다. 그의 동생인 후안 안토니오 에르난데스도 지난 2021년 220톤 상당의 코카인 등 마약을 밀매했다는 혐의와 불법 무기 소지 등의 혐의로 맨해튼 연방법원에서 종신형을 선고받고 현재까지 복역 중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지난달 해고 규모가 2월 기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였다고 CN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발표된 해고 규모는 테크와 금융업계를 중심으로 모두 84,638명으로 전달에 비해 3%,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 각각 증가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2월에 186만 6,350명 이후 2월 기준으로는 가장 많았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달까지 2개월간 해고 규모는 166만 6,945명이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6% 감소한 것입니다. 기술업계는 28,218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 감소한 데 비해 금융업계는 26,856명으로 56%가 증가했습니다. 뉴욕시 주차장에 전기 자동차 충전 인프라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시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10대 이상의 차량을 유치할 수 있는 주차장 등은 전체 면적에 비해 20%를 전기 자동차 충전을 위한 설비 설치에 써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주차 부지 소유자는 시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 조례안 등에 따라 크루즈 선박에도 전기 충전 기능 마련이 의무화되며 별도의 해안 전력 시스템을 확충해 충전도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시의회는 퇴거 과정, 아동 트라우마 치료 등을 포함한 조례안도 통과시켰습니다. 퇴거 위기에 처한 아동들의 정신건강 관련 조례안에 따라 파일럿 프로그램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SAT 주관사 칼리지 보도에 따르면 내일 미 전역에서 치러지는 SAT에 응시하는 학생들은 연필이 아닌 컴퓨터를 사용하는 새로운 디지털 방식의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시험은 집이 아닌 지정된 시험장에서 치르게 되지만 응시자들은 자신이 소유한 개인 노트북이나 태블릿 PC 등을 사용하게 됩니다. 새로운 디지털 방식의 SAT는 시험 시간이 종전의 3시간에서 2시간으로 짧아지는 등 시험 형태가 크게 변경됐습니다. 읽기 시험의 경우 지문 길이가 종전보다 줄었고 수학 시험은 계산기 사용이 허용됐습니다. 성적 통보도 며칠 안에 이루어지는 등 대폭 빨라졌습니다. 아시안 아메리칸 연맹이 조사한 결과 지난해 아시안 유워커 54%는 증오범죄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 중 모욕, 욕설이 48%, 위협이 35%, 신체 공격과 폭행이 21%를 차지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증오범죄를 경험한 아시안 뉴요커는 54%가 누구에게도 그 경험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로는 해당 이슈로 더 이상 주의를 끌고 싶지 않아서가 42%, 증오범죄를 뉴욕시에 신고 가능하다는 사실을 몰라서가 29%, 사건을 신고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가 27%, 법 집행기관이나 공무원에게 사건을 신고하는 것이 불편해서가 26% 등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아시안 뉴요커 78%는 뉴욕에서 아시안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문제로 공공안전을 꼽았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